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제부터 풀어보기로 했죠. 이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어제 했던 거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회계라는 게 무엇인지 보면 일단 우리가 회계라는 뜻부터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 요 뜻을 보면 이 계산은 계산할 때 그 계산이에요. 셀 개인 거고. 회는 모일회, 약간 무슨 우리 동호회, 무슨 회사 할 때 그 회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모여 있는 게 회계다라는 건데, 근데 회계라는 건 엄청 큰, 그러니까 계산도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굴리는 그런 주체들이 많이 쓰더라. 그 중에 우리는 기업을 공부했었죠. 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주식회사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만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인도가 왼쪽에 있는데 인도 오른쪽에 있는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교역을 하면서 대항해 시대에 돈을 벌었었더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매번 돈을 투자자들을 찾으러 다니고 매번 원금을 청산하는 게 번거로웠고 또 갔다가 배가 못 돌아오는 경우 원금을 전부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더라. 그런데 배가 돌아오게 된 경우 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걸 반복 게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원칙을 두 가지를 뒀다 했었죠.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원금을 장기간 투자한다는 거지. 절대 원금을 즉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주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고 매년 배당으로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어떻게 회수하기로 했죠? 원금은 우리가 주식을 나누어 줄 테니 그 주식을 너희 투자자끼리 사고 팔아라. 그렇게 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주식회사의 기초였다. 그럼 이 주식회사는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간단히 배웠었다. 그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하는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 소유하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불렀고 그 주주들이 모여 있는 걸 주주총회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경영진들이 있는데 경영진들이 모여 있는 걸 이사회라고 한다. 경영진들을 또 이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 돈을 낸 사람들은 출자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아까 말했던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왜? 투자자고 회사의 주인이다 보니까 배당만 받아가고 원금은 회사를 청산하지 않는 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경영진들, 이 이사들과 한마디로 회사에 돈을 불리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뭘 받아간다?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거다라고 했었다. 그죠? 이 이사회도 누가 뽑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죠. 왜? 서운치킨 이야기 했었잖아요. 서운치킨집의 점장님을 누가 뽑아? 제가 뽑겠죠. 제가 뽑아가지고 일을 하라고 시키고 급여를 주고 저는 남는 돈을 계산하고 나서 이거 조금씩 이렇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주주의 권리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첫 번째가 자녀재산 청구권이다. 두 번째가 배당권, 세 번째가 의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왜 자녀재산 청구권이냐? 회사와 회사의 주인은 철저히 분리된 관계라는 거죠. 회사라는 법인과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자연인은 아예 분리된 거라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아들 장난감은 내 아들 거지 내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렸던 회사의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어떤 관계만 있는 거다? 자녀재산에 대한 관계만 있는 거다. 그 자녀재산은 어떻게 측정되냐? 자산 빼기 부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다 갚고 난 그 자녀재산에 대한 권리만 남아있는 거지. 자산에 대한 권리나 부채에 대한 의무는 전혀 주주들은 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간접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부른다 했다. 자, 그러면 배당권은 뭐냐? 자,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배당권이나 의결권은 뭐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거죠? 지분율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5명 정도 모여 있으면 3명이 손을 들면 그 사람들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찬성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지분은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 손드는 게 어떤 거다? 돈을 낸 만큼의 비율을 손을 들 수 있는 거더라. 이야기를 또 했었다. 그죠? 이런 걸 간단하게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주식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돈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다? 복식부기의 개념이 생겨났다. 왜? 단식부기 같은 가계부는 너무 오류가 많더라. 횡령도 너무 잘 일어날 수 있고 오류도 너무 많을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단순 계산 실수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루카 파치올리라는 선생님이 어떻게 발견했냐라고 하면, 한쪽에, 그러니까 거래는 양면이 있다는 거지. 항상 거래는 어떤 현금을 줬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현금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현금이라는 게 들어왔다면 반대는 무조건 두 가지가, 자, 자산이다 이건, 그죠? 우리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 그죠?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혹은 자산이 감소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돈이 들어왔다는 건 빚을 냈거나 엄마가 줬거나, 그러니까 빌렸던지 엄마가 줬던지 아니면 무언가 팔았던지겠지. 셋 중에 하나더라. 그러니까 항상 거래는 두 개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지. 거래의 양면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걸 거래 이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적을 수 있더라. 그걸 차변, 대변이라고 하고,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된다. 이걸 또 대차 평형의 원리, 대차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복식부기의 원리가 두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산이 나갈 때를 가정해 보면 똑같겠죠. 자산이 나갔다. 자, 현금이 지출됐다라고 하면 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어떤 자산을 샀다거나, 그죠? 혹은 돈을 갚았거나, 혹은 배당을 줬거나, 요 셋 중 하나라는 거지.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자본이라는 놈도 두 개로 찢을 수 있더라. 앞에서 두 개로 안 찢었지만 두 개로 찢을 수 있더라. 엄마한테 돈 준 게 배당이라고 치면 어떤 비용을 치른 걸, 주주와의 거래를 뺀 영업활동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비용성 지출도 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거래는 무조건 양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게 뭐였다? 복식부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회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정보 작성자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이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이 프로세스가 회계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보 작성자, 경제적 정보 이용자를 살펴봤었는데, 정보 작성자는 뭐다? 주식회사다라는 거죠. 그럼 정보 이용자는 뭐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크게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뭐라고 했죠? 경영진이라고 했었죠. 그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다? 투자자나 채권자,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봐봐, 내가 아무리 성운치킨 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점장님이 아니라 성운치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점장님이 팔고 운영하고 정산을 하겠죠. 그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누가 주는 거야? 정보 작성자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달라고 한다는 거지. 왜? 우리 동인도 회사에서, 그죠? 선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만 넣고 그냥 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 선박이 얼마나 안전한지, 선박은 어떻게 짓는지, 선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갔다 와서 얼마를 실어오는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지. 누구한테?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근데 자, 내부 정보 이용자도 정보가 필요하더라.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이 내부 정보 이용자도 정보가 필요하더라. 어떤 정보가 필요하더라? 회사에 대한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아닐지, 원가율은 얼마일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얘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구한다. 내부정보 이용자들은 직접 본인들이 구하기 때문에 규격이나 양식이 없다라고 했었죠. 왜? 그러니까 요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이 원가율이 얼마야? 물어보면 달려오겠죠. 원가율 계산해서. 만약에 못 달려와, 잘라야지. 잘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부정보 이용자들은 이제 툭 하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외부정보 이용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가가지고 삼성전자 공장 가서 원가율이 얼마인가? 난 주주열. 이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저기 가보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뭘 이용해야 되는 거야? 공시된 재무제표, 즉 경제적 정보를 얘들이 준 걸 이용한다는 거지. 왜? 여러분이 나중에도 좀 이따가 이거 볼 거예요. 다트라고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트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위한 회계를 뭐라고? 재무회계라고 했고, 얘를 위한 회계를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했다. 그 우리는 뭐 배우는 거예요? 요거 배우는 거였죠. 재무회계를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겠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경제적 정보라는 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요걸 먼저 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자, 경제적 정보를 이야기해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뉜다.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로 나뉘는데, 이 재무적 정보라는 건 뭐가 있냐? 두 개가 있더라. 지금 얼마 있니? 너 얼마 버니? 이렇게 유량과 저량, 저량과 유량으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이렇게 찢을 수 있다라고 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지만 크게 재무적 정보는 크게 가장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비재무적 정보에는 어떤 게 있다? CEO의 경력상, 본사의 위치, 상품의 미래 전망, 산업 전망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는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야? 경제적 정보 중에 재무적 정보를 공부하는 거고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읽는 그 재무 회계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라는 건 이렇게 광범위한데 우리가 배우는 재무 회계는 이 중에 재무적 정보고 이 중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더라. 누가 작성한다? 정보 작성자. 이 정보 작성자는 누구다? 내부 정보 이용자임에 동시에 정보 작성자가 되는 거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 재무회계라는 건 아무래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다. 자, 내부정보 이용자들은 규격이나 양식이 필요하다 없다? 없다. 그냥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들고 내가 보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만들고 내가 보는 건데 뭐 규격이나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보는 건 규격이나 양식이 좀 필요하더라. 왜?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500만 명이 규격이나 양식이 없다면 제각각 해석할 테니까 규격이나 그러니까 양식을 맞춰서 보자라는 거지. 그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갭이라는 게 있더라. 이게 뭐다? 언어랑 똑같다. 그러니까 회계가 언어인데, 자, 언어인데 영어로 쓸 건지 한국어로 쓸 건지 일본어로 쓸 건지 결정하라는 거지. 그게 크게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가 쓰인다라고 했죠. KIFRS와 K갭이 나뉘는데 상장사는 얘를 쓰고 비상장사는 얘와 얘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거 쓴다 라는 거지. 근데 얘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도 부르고 한국 책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도 부르고 다 똑같은 말이다. IFRS K 떼면 아무것도 아닌가? 똑같은 거다. 다 똑같은 건데 그냥 조금 추가 0.01% 정도 다르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말고도 미국은 US갭이라고 해서 다른 걸 쓴다. 다른 걸 쓴다. 이해되겠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원칙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어와 일본어의 어순이 비슷하죠. 그죠? 영어와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중국어의 어순이 비슷하다며. 그런 것처럼 회계는 비슷해. 근데 디테일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갭이건 IFRS건 K갭이건 회계 원리는 같아. 회계 원리는 같다고.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웃풋, 그
보고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재무제표 종류가 몇 개 있더라? 5개 있더라. 재무제표 종류는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시점에 대한 거더라. 즉 저량, 지금 얼마 있니에 대한 거더라. 그러니까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기간에 대한 거더라. 유량에 대한 거더라. 한마디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 벌었니, 이때부터 이때까지 현금이 얼마 움직였니, 그 현금 구성 중에 각각 얼마 움직였니, 이런 걸 본다는 거지. 자본변동표는 크게 자본이 주주와의 거래가 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가 있는데, 주주와의 거래는 어떻게 증감했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보는 게 뭐더라? 자본변동표다. 주석은 뭐지? 이 위에 4개의 재무제표를 보충 설명하는, 상세 설명하는 거더라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와서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이다. 이걸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데 모르면 회계 등신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산은 항상 어디다?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이더라. 그래서 이걸 부채를 이쪽으로 살짝 넘기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더라 라는 거지. 자, 자산은, 자, 그리고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도 간단히 봤었다. 자산은 뭐다? 권리다. 즉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인데 결국 돈 될 거다. 돈 될 거, 돈 받을 거, 돈이 될 거, 돈으로 바꿀 거, 이런 것들이 뭐다? 자산이다. 부채는 뭐다? 의무다. 돈 될 걸 줘야 될 의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본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연지분이다 라고 했었고, 수익은 뭐다? 자본이 증가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위에 주주와의 거래를 빼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증가된 게 수익이다. 자, 비용은 자본이 증가가 아니라 자본이 감소하는데,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하면 그게 비용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계정 과목을 한번 더 보고 갑시다. 계정 과목 페이지가 19페이지였죠. 우리가 19페이지에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좀 봤었는데,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애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더라? 19페이지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얘네를 합쳐서 수취 채권이라고 하더라. 즉 채권은 빚채자의 권리의 그 권세권이라고 하는데, 돈 받을 권리, 즉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나 전부 돈 받을 권리더라. 그러면 매출 채권은 뭐냐? 기업이 주영업으로 팔았을 때 받을 권리가 매출 채권이고, 미수금은 주영업 말고 영업과 영업 외가 있을 때 유형자산을 팔거나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이랬을 때 아직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고 하더라. 대여금은 뭐다?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과 차입금을 구분해야 된다 했다. 대여금은 내가 빌려주고 받을 때 대여금이고, 한마디로 자산인 거지, 권리인 거지. 차입금은 뭐다? 내가 빌려서 갚아야 되는 거, 의무인 거다. 그게 차입인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부채로 가면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이 있는데, 똑같이 매입채무는 주영업과 관련돼서 돈을 아직 안 줬을 때, 미지급은 영업 외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아직 돈을 안 줬을 때 그걸 미지급금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차입금은 돈을 빌렸을 때다라고 얘기했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도 간단히 봤는데,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 영업활동 이렇게 나뉜다 했었다. 출자는 자본금으로 하고 배당은 뭘로 한다? 이익으로 한다. 왜? 원금을 청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간단히 배웠던 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비용을 빼면 세전이익이고, 거기서 세금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했었지. 근데 대부분의 우리 회계에서 법인세를 빼고 좀 가정을 해요. 왜냐면 법인세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법인세를 아예 따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회계원리에선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말이 거의 모든 곳에 달리니까, 법인세가 없다, 0이다라고 가정하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지. 거기에 기타 포괄손익을 덧붙이면 총포괄손익이 되겠죠.
왜 회계는 영업과 영업외를 나누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수익 비용으로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벌은 거고 어차피 쓴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회계는 일단 회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정보에 대한 효익이 한마디로 그 정보를 받았을 때의 그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제공해라라는 좀 원칙이 있어요.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을 찢어서 보는 게 이익만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다랑 우리 100원이 들어왔는데 50원 썼어. 그래서 50원 남았어랑 50원 남았던데? 랑은 다르다는 거죠. 영업과 영업외를 찢는 이유는 영업은요 회사의 주영업이기 때문에 추세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업이 커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근데 영업외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들쑥날쑥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영업외를 발라야만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거야. 막 코로나 끝나고 막 회사가 주식을 사는데 그 주식이 폭등한 거야. 그것 때문에 올랐대. 근데 얘를 발라내지 않으면 안에 있는 이 영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영업과 영업외를 좀 구분한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자본,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좀 나눈다. 영업활동. 자, 현금 흐름표 28페이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뉘는데 영업활동이라는 건 어떻게 되더라? 주로 여기 이 결국은 부채와 자본이라는 건 자금의 조달 측면인데 자금 조달 측면이 뭐냐? 돈을 빌려오거나 엄마한테 받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가져와서 이 돈을 운영하는 거지. 자금의 운용 측면이라고 하는 게 차변이고 자금의 조달 측면이라는 게 대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얘들은 뭐라고 부른다? 재무활동이라고 부른다. 돈을 빌려오고 돈을 받아오고 돈을 갚아주고 돈을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얘들을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얘들을 뭐라고 한다?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유형자산을 사서 토지를 사고 이 위에 건물을 짓고 이런 게 뭐야? 설비투자지, 투자활동. 얘에서 재고자산을 생산해서 팔고 돈 받고 이런 게 뭐다? 영업활동. 이렇게 좀 구분을 하더라라는 거지.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아까 말했듯이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을 구분하더라. 그리고 주석은 위에 있는 네 가지 재무제표를 전부 상세히 설명하더라라는 거죠. 자, 복습 요 정도 하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복습을 해주면 잘한다. 잘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떠올려야 돼.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게 집중해서 복습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이게 아니라 좀 집중해서 복습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예제 1 풀 차례죠. 30페이지 예제 01번 재무상태표.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풀기 전에 좀 세팅을 좀 하고요. 자, 우리 뭐라고 돼 있어? 물음 각 일자별 거래를 재무상태표로 나타내시오. 재무상태표는 뭐밖에 없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밖에 없죠. 자, 이렇게 딱 그리면 그냥 뭐야? 자산, 부채, 자본이지. 이렇게 나타내보라는 거지.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다음은 X1년 1월에 설립된 주식회사 대안의 거래이다. 첫 번째, 1월 1일 투자자들이 현금 5만 원을 출자하여 대안을 설립하다. 요건 쉽네. 현금을 얼마를 출자했다고? 현금을 5만 원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대안을 설립했다. 현금이 그러면 대안에 들어왔겠네.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자본금 이렇게 적는 거지. 좀 안 보이나? 이 정도? 이 정도 적으면 되겠지. 자, 보이죠? 자,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해서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계속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적해서 적어가는 거지. 재무상태표는 누적의 개념이다. 자, 그럼 1번 체크. 2번 1월 2일 은행으로부터 이자율 5%의 현금
3만 원을 차입하다라는 거지. 오, 돈을 갖고 오는 방법이 엄마한테 받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죠. 차입금. 얼마 빌려왔다고요? 3만 원. 그러면 여기에 현금이 5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5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자, 3번. 2월 1일 상품을 2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다라는 거지. 아까 우리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셋 중 하나라네. 부채로 갖고 오거나 자본으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팔거나. 그럼 현금이 들어왔다면 부채로, 반대로 얘기했지. 현금이 들어왔다면 부채로 갖고 왔거나 자본으로 갖고 왔거나 무언가를 팔았거나, 현금이 나갔다면 부채를 갚았거나 자본에 줬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샀거나 아니면 비용이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근데 무언가를 샀대. 그지? 이게 뭐다? 상품이다라는 거죠. 상품이다. 상품을 얼마치 샀대요? 2만 원치 샀대. 2만 원치 샀으면 얘가 8만 원에서 현금이 얼마로 바뀌어요? 6만 원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4번. 원가 만 원의 상품을 3만 원에 현금 판매했대.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얼마짜리 상품을 팔았대? 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대.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상품 만 원이 나간 거고 3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저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문맥을 읽어봐요. 만 원짜리 3만 원에 판매한 거잖아. 그럼 얼마 이득 봤어? 2만 원 이득 봤지. 회사가 이득 보면 뭐다? 그 이익이지. 이익, 잉여금으로 2만 원 인식하면 되겠죠. 자, 원가 만 원의 상품을 밖으로 유출시켰으니까 2만 원이 만 원이 되겠지. 그리고 현금 3만 원에 판매했으니까 현금이 3만 원이 증가하겠지. 이 과정에서 이익, 잉여금이 2만 원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재무상태표 보고 있는 거지. 그럼 계속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대가 맞아가지. 10만 원, 10만 원. 항상 차대는 맞는 거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상품 12,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대. 우리 주영업과 관련된 상품을 매입할 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더라?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을 쓰더라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매입 채무라는 계정을 쓰더라. 그리고 12,000원짜리를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만 원이 아니라 22,000원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계속해서 22,000원 중에 원가 15,000원어치를 45,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대. 똑같죠? 15,000원짜리 45,000원에 팔았으면 3만 원의 이득을 본 거지. 근데 상품 22,000원 중에 얼마 팔았다고? 15,000원 팔았다고. 그럼 얘가 15,000원 팔았으니까 7,000원이 되겠지. 그리고 45,000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뭘로 들어왔다고? 외상으로 들어왔다고. 그럼 여기가 7,000원이 될 거고 외상으로 받을 돈인데 걔가 주영업과 관련되면 매출채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개성 과목에서. 이 매출채권이 45,000원이 늘어났네. 그러면 얼마 이득 본 거예요? 45,000원 빼기 15,000원 이득 본 거지. 자본이 늘어난 거지. 아니, 여러분이 15,000원에 사서 그냥 생각해봐. 내가 15,000원에 사서 45,000원에 팔았어. 3만 원 진짜 내 돈이 증가하잖아. 자본이 뭐라 했어요? 진짜 순수 내 돈인데 15,000원에 사서 45,000원 팔면 3만 원이 증가하겠지. 그 3만 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야겠죠. 5만 원이 되는 거지. 똑같이 봐봐. 여전히 차대가 맞아 떨어지겠지. 항상 계산기 혹시 계산기 없는 사람 없죠? 회계원리 공부할 때 내가 요거 말을 안 했구나. 자, 회계를 공부할 땐 항상 계산기를 옆에 놔둬야 돼요. 절대 계산기 나중에 1 더하기 1도 계산기로 치는 경지가 돼야 돼. 1 더하기 1이 뭐였더라? 1 더하기 1, 2 이렇게 돼야 돼. 여튼 자, 9만 원 더하기 45,000원 더하기 7,000원 하면 여기가 142,000원 12,000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5만 원 이렇게 해도 142,000원 무조건 차대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매출채권 1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 45,000원 받을 게 있었는데 이 중에 1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는 거지. 15,000원 중 안 적어줘 왜? 오케이. 45,000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15,000원 회수하면 얼마가 돼? 얘가 3만 원이 되지.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한 게 15,000원이니까 105,000원으로 현금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여기 15,000원 줄고 15,000원 드는 거잖아. 똑같겠지. 142,000원일 거 아니야. 그죠? 매입 채무 중에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원래 12,000원 줄 게 있었는데 이 중에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매입 채무는 4,000원이 남을 거고, 지급했으니까 여기 현금이 얼마가 돼요? 8,000원. 15만 원, 15만 원? 10만 5천 원 빼기 8,000원 얼마입니까? 10만 5천 원 빼기 8,000원. 저도 97,000원인 거 알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97,000원.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9번부터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 오케이, 일단 현금 지급한 건 알겠어. 87,000원. 87,000원. 그럼 임차료를 지급했네. 쟤는 자산, 부채, 자본,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산, 증감, 현금 체크했죠. 부채요? 아니죠. 이미 지급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남았어? 진짜 내 돈이 감소했는데 엄마한테 준 거야? 영업활동한 거야? 영업활동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비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이익으로 봤지만 실제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3만 원이라는 수익에서 만 원이라는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한 거지. 얘도 똑같이 45,000원이라는 수익에서 15,000원이라는 비용을 빼서 3만 원이라는 이익을 계산한 거잖아. 그럼 얘도 수익이 빵원이지. 수익이 빵원인데 얘는 이 거래는 비용만 만 원이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익이 얼마야? 이익이 마이너스 만 원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익이 마이너스 만 원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그럼 임차료 지급했어. 그럼 직원 급여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러면 똑같이 현금이 5,000원 감소하면서 직원 급여도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내 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급여도 이익의 감소, 즉 비용이다라는 거지.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현금으로 1,500원을 지급했대. 똑같이 얘도 비용, 얘도 비용, 얘도 비용이다라는 거지. 근데 밑에 거랑 같이 좀 볼까? 위에 거는 이자를 지급했고 밑에 거는 원금을 지급했대. 여러분이 돈을 아직 안 빌려봐서 조금 요 개념을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돈을 10,000원 빌렸어. 이자를 1,000원 줘야 됐대. 그럼 이자 주고 나면 더 이상 이자가 발생 안 하나요? 아니죠. 원금을 갚지 않는 이상 이자는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언제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금을 줬을 때. 얘는 의무가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의무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의무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는 뭐야? 부채죠. 이자 비용을 지급했을 때는 그냥 회사의 비용만 늘어나는 거지, 진짜 내 돈이 감소하는 거지 부채가 감소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급한 이 시점에는 35,000원에서 33,500원으로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1,500원이 감소해야 되니까 금방 얼마였지? 자, 용서해줘. 82,000원에서 1,500원이 감소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4,500원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또 차대가 맞겠지. 그리고 차입금 중에 1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차입금이 30,000원인 것 중에 10,000원 상환하고 20,000원 남았으니까 현금도 10,000원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그럼 재무상태표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차대를 검증하는 거지.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겠다. 여기가 107,500원이고 그죠? 여기도 똑같겠지 뭐. 아니면 내가 틀렸겠지. 50,000원, 33,500원, 107,500원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내려가 봅시다. 우리 이 처음에 지금 1월 1일에서 현금이 바뀌고
차입금이 바뀌고 쭉쭉쭉 우리 이 과정을 한 재무제표로 본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바뀌어 나가서 어떤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이런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다. 재무상태표는 뭐다? 시점에 대한 거고 누적금액에 대한 거니까 이익이 쌓여 있는 거다. 그치? 이렇게 표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01번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똑같은 예제인데 예제 1의 거래를 우리 요 양식으로 좀 써보자. 자, 위에 거 좀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봅시다. 얘를 우리가 이렇게 누적해서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지 말고 쭉쭉쭉쭉쭉쭉쭉 적어보자는 거야. 금액들을 한번 해보자고. 자, 물음 이는 좀 일단 보고요. 자, 요 양식에 따라 좀 적어보자고요. 여러분 책에는 답이 적혀 있겠지만 화면을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한다 하지 말고 화면을 보고 같이 공부하는 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어디를 보면 돼? 30페이지의 예제 01을 보면서 앞에 화면을 보면 되겠죠. 책은 어디? 30페이지의 예제 01의 이 거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자는 거지. 자, 기록해 봅시다. 투자자들이 현금 5만 원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대안을 설립했대. 그럼 현금이 5만 원이 늘어난다. 그죠? 이거 좀 크게 할까? 보자. 이거. 하나만 더 크게. 됐다. 완벽하군. 자, 현금이 5만 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출자해서 대안을 설립했으니까 자본금이 5만 원 늘어나야겠지. 자,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이다.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만 원 적혀 있는 거지. 다 하고 봅시다. 그리고 양괄호 2번이 뭐야? 은행으로부터 이자율 5%에 현금 3만 원을 차입했대. 그럼 현금이 3만 원이 늘어나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8만 원으로 안 적고 왜 3만 원으로 적는 거예요? 개별로 보자는 거야. 개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결국은 아까 말했던 7만 500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고. 알겠죠? 3만 원 뭐 때문에 늘어났다고? 이 차입금 때문에 늘어났다고. 자, 계속해서 상품 2만 원 현금으로 매입했다 했지. 상품이 2만 원이 늘어났는데 뭐 때문이라고? 현금이 감소했다고. 그치? 자, 원가 만 원짜리 상품을 3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대. 그러면 상품이 만 원이 줄어들면서 현금으로 뭘 자, 결국은 3만 원이 들어왔는데 상품은 만 원이 감소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익은 2만 원이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밖에 없어. 그지? 근데 요 표에 수익과 비용으로 좀 쪼개놨지. 그럼 수익과 비용으로 쪼개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 3만 원과 만 원이 그대로 받은 돈은 수익이 될 거고. 그치? 준 상품은 우리 얼마 주고 샀어? 만 원 주고 샀잖아. 결국 이 만 원 주고 산 게 뭐가 되는 거야? 비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뭐다? 이익이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5번 계속해서 풀어보면 외상으로 12,000원짜리를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12,000원 늘어나는데 매입 채무가 12,000원 똑같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누적으로 지우면서 했던 걸 그냥 안 지우고 쭉 해서 더해보자는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양괄호 6번 55,000원짜리를 45,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현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이 45,000원 늘어나면서 상품을 15,000원만큼 기업에서 팔았다는 거지. 이 45,000원과 15,000원은 그대로 수익이 되면서 비용이 되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양가로 7번 매출채권 이 중에 얼마를 회수했다고? 1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거지. 그치?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거지. 계속해서 뭐가 맞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얘 두 개 퉁 쳐가지고 빵 되면 빵. 여기 하나 적고 여기 하나 적으면 동일. 무조건
등식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양과로 이 뭐야? 왜 여기 적었어? 여기 적어야지. 자, 양과로 8번 매입 채무 중에 현금으로 지급을 얼마 했다고? 8,000원 지급했으니까 의무가 8,000원 감소하면서 현금도 똑같이 8,000원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임차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양과로 9번 현금으로 10,000원을 지급하면서 10,000원의 비용이 증가한 거지. 자, 비용은 왜 마이너스로 쓰나요? 비용 마이너스지. 자본의 감소. 우리 이걸 합쳐서 뭐라고? 이익연금이라고. 그죠? 이해되겠죠? 양가로 10번 직원급여를 5,000원만큼 현금으로 지급했다. 얘도 똑같이 뭐다? 비용이다. 비용은 자본의 감소 중에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자본이 감소한 경우 비용이다. 양가로 11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500원을 지급했더라. 1,500원은 또 비용이다. 왜? 의무가 감소하지 않는다. 실제로 의무가 감소하는 건 뭐다? 원금을 상환해야만, 이렇게 원금을 상환해야만 차입금이 감소하는 거다 라는 거지. 이렇게 자, 싹 다 적고 나면 계산기로 이제 두들겨 보는 거지. 현금 50,000원 더하기 30,000원 마이너스 20,000원 더하기 30,000원 더하기 15,000원 빼기 8,000원 빼기 10,000원 빼기 5,000원 빼기 1,500원 빼기 10,000원 하면 75,000원. 그리고 요 매출 채권 30,000원. 그리고 요 상품이 20,0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상품이 7,000원. 요 합해서 얼마다? 30,000원 더하기 75,000원 해서 요게 107,500원이다. 얘랑 뭐랑 같아야 된다? 부채 더하기 자본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부채는 얼마야? 매입 채무 4,000원, 차입금 20,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본금이 50,000원. 그리고 수익이 얼마? 75,000원. 비용이 얼마? 비용이 10,000원 더하기 15,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1,500원 해서 비용이 41,500원이더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고 나면 여러분이 자, 물음 2를 그대로 좀 보자고. 물음 2에 저 계정 과목들을 요렇게 된 걸 차대로 쭉 잔액을 적어보래. 아까 이거 그러면 거의 뭐 재무상태표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쭉 잘라서 이 위에가 재무상태표였는데 이익잉여금을 축 늘린 거지. 이익잉여금이 이쪽에 자본 사이드에 있었는데 수익과 비용으로 찢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자산 여기 적고 우리가 부채 이렇게 적었어. 그리고 자본을 적었는데 자본 중에서 뭐가 있었어? 우리 어떻게 기록했어요 아까? 자본에서 주주와 거래가 있었고 수익이 있었고 비용이 있었는데 비용을 뭘로 계산한 거야? 비용을 이렇게 적었던 거잖아. 근데 이렇게 적지 말고 이 비용을 이렇게 적지 말고 비용을 요따 적어보자는 거지. 하나하나 찢어서 적어보자라는 거죠. 얘를 1로 넘기자는 거지. 이 마이너스를 1로 플러스로, 마이너스가 안 이쁘다 이거야. 이 플러스로 해서 탁탁 이쁘게 적어보자라는 개념이죠. 자, 여기서 시산표라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시산표는 우리가 트라이얼 밸런스라고도 이야기해서 줄임말로 TB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트라이얼 밸런스. 무슨 뜻이야? 밸런스를 한번 트라이 해본다. 한자로는 뭐야?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표. 무슨 말이에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는지 보는 거야. 다 우리가 기록해놓은 걸 다 모아가지고 차변이랑 대변이 맞구나, 내가 이때까지 기록 잘했구나 라고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표가 시산표다. 영어로 TB라고 하고 이걸 트라이얼 밸런스를 트라이 해본다 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적어봅시다. 우리 상품 판 거 뭐라 했지? 매출원가. 직원 돈 주면 급여. 아까 임차료는 임차료일 거고 이자는 이자겠지. 그러면 위에 자, 우리 여기서 얘들 계정 과목은 이미 다 적혀 있는 애들이고 얘들의 계정 과목만 좀 분류하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상품 팔아서 번 건 얘는 매출이지. 얘도 매출이지.
그지? 그럼 얘는 뭐예요? 매출 원가죠. 우리 계정 과목 공부했다, 그죠? 주 영업과 관련돼서 돈이 들어온 수익은 뭐다? 매출이다. 주 영업과 관련돼서 수익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원가는 뭐다? 매출 원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얘랑 얘는 매출 원가고 얘네는 매출이라는 거지. 계정이라는 거 우리 이야기했다. 수익과 비용으로 적어도 무관한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니? 찢어서 계정이라는 걸 쓰자. 자산이라고 적어도 무관한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니? 현금, 매출, 채권, 상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적자라는 게 계정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사실 이 수익도 어떻게 되는 거야? 브로드한 거지. 이 수익 안에서도 매출, 임대료 수익, 뭐 이자 수익이 있는 거고 비용 안에서도 매출 원가, 이자 비용, 임대료, 임차료 비용 이런 게 있는 거지. 우리 임대료, 임차료 어떻게 했다? 임대료는 내가 받는 거. 임대인은 뭐죠? 내가 이렇게 건물을 빌려주는 거. 임차료는 뭐야? 내가 빌리고 돈을 주는 거. 그게 임차료다. 자, 그럼 이게 이 10,000원이 뭐였어? 이게 임차료였지. 5,000원 뭐였어요? 급여였고요. 1,500원은 뭐였어요? 이자 비용이었지. 그럼 얘들 어떻게 적어보자고? 트라이 해보자고. 자,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하나 적어봅시다. 현금에 얼마 적어야 돼? 자, 트라이 해보자. 현금이 아까 75,500원이었고요. 자, 이거 보면서 적어요. 여기 이제 33페이지지. 33페이지에 있는 물음 1을 보면서 요 물음 2를 적어보자는 거지. 뒤에 32페이지 다 보지 말고 앞에 34페이지 다 보지 말고 33페이지에 있는 책의 이 양식을 보면서 얘를 적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현금 75,5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얼마? 30,000원. 상품은 얼마? 7,000원. 자, 매입처음은 얼마입니까? 4,000원이고요. 차입금이 얼마예요? 20,000원. 자본금이 50,000원. 우리 매출액은 뭐라 했어? 수익 전부 매출액이었지. 이자 수익이나 임대료 수익 없다는 거 없었다, 그지? 매출액이 얼마? 75,000원. 그리고 비용은 좀 찢어서 보자 했지. 비용 10,000원, 15,000원 합쳐서 이걸 뭐라고 했다? 25,000원을 매출 원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얘를 여기에 마이너스 적어도 똑같은 거지. 여기에 지금 매출 원가 적고 여기 25,000원을 적나 얘를 1로 넘겨서 양수로 적나 똑같은 거지. 왜? 우리 방정식 x는 더하기 1은 3이다. 1 이쪽으로 넘기면 2잖아. 이거 지금 하나씩 똑같은 거지. 자,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양수로 다 넘기자. 급여 얼마였어요? 5,000원. 자, 그리고 이자 비용이 1,500원, 임차료가 얼마? 10,000원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똑같이 이거 다 더해볼까요? 계산기로 더해봐. 자, 4,000원, 20,000원, 50,000원, 75,000원 하면 149,000원이 될 거고요. 75,500원, 30,000원, 7,000원, 25,000원, 5,000원, 10,000원, 1,500원 하면 얘도 149,000원이 되겠지. 아니, 당연히 똑같겠지만 제가 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뭐라고? 시험 삼아 계산해보라고. 얘가 목적인 거야. 적고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게 얘들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 시험 삼아 계산해보니까 대차가 맞아. 대차가 맞다는 건 뭐야? 내가 기록 잘했다. 내가 기록 잘했으면 어떤 걸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때까지 기록한 게 내가 기록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걸로 뭘 만드는 거야? 경제적 정보를 만드는 거야. 경제적 정보를 어떻게 만드냐?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어요? 시점에 대한 정보고 포괄손익계산서는 기간 경과에 대한 내용이랬다. 얘는 그러니까 현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성과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럼 성과는 결국 뭐다? 엄마한테 돈 받은 거, 엄마한테 돈 준 거 말고 내가 직접 벌고 내가 직접 쓴 게 성과더라. 그럼 이 파란색 성과들 여기에 채워나가면 되겠지. 여기에 성과를 쓰는 거지. 75,000원 빼기 매출원가 25,000원. 우리 요 양식은 좀 알자 했었다. 그죠?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면 얼마야? 영업이익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출액과 판매관리비를 좀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다? 50,000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상품을 팔아서 상품 팔아서 받은 돈이랑 상품의 원가를 뺐더니 5만 원이더라. 근데 그 5만 원이 급여도 들어가고 사람도 써야 되고 임차료도 내야 되더라. 그지? 그럼 이게 얼마더라? 영업이익이 3만 5천 원이더라. 근데 영업이 아니라 이자가 또 있는데 이자 비용이 얼마더라? 1,500원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33,500원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쭉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넣는다는 거지. 여기 얼마? 33,500원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여기 위에 건 그대로 오면 되겠죠? 현금 7,500원, 매출 채권 3만원, 상품 7,000원, 매입 채무가 4,000원이고요. 차입금이 2만원, 자본금이 얼마? 5만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돼야겠어? 대차가 무조건 맞아야겠지. 아니 이거 그냥 축약해서 쭉 줄인 거잖아. 얘들 쭉 줄여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고 얘를 계정 과목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꿀 뿐이지. 그럼 7,500원, 3만원 해서 7,000원 하면 이 뭐야? 107,500원. 얘도 107,500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자, 여기 다 배웠어요. 여기 다 배웠어. 여기 올려서 이 두 개 중에 하다며. 다 작성할 줄 아네? 다 배웠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봤다. 근데 요게 결국은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건데 중간에 과정이 조금 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을 건데 중간에 조금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을 우리 조금 쉬었다가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좀 보도록 해야 돼요. 요 개념이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야. 뭐다? 시험 삼아 계산해 본다. 뭘 다 모은다. 계정 과목을 다 모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계정 과목들을 보면 어렵단 말이야.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뭐가 자산이지? 뭐가 부채지? 뭐가 수익이지? 뭐가 비용이지? 요런 게 좀 헷갈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뭔지, 자본은 뭘로 또 나뉘는지, 수익은 뭐고 비용은 뭔지 요걸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은 뭐다? 권리다. 그러니까 현금, 당연히 자산이겠지. 매출 채권, 내가 돈을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겠지. 상품, 얘는 왜 자산이야? 자산의 정의는 돈이 될 거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얘를 팔아서 돈이 될 거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상품에 대한 권리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상품 제가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산. 매입 채무 뭐예요?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고, 차입금도 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죠. 자, 자본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 그 중에 자본 중에 엄마가 준 거. 즉 처음에 출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얘네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익만 적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찢어서 적더라. 수익 중에 주영업과 관련돼서 팔아서 돈 들어온 건 매출액이라고 하고 주영업과 관련돼서 필요했던 그 원가는 매출 원가라고 하더라. 급여는 급여고 임차료는 임차료고 이자 비용 요건 쉽잖아. 그지? 요건 쉽죠. 임차료가 좀 어렵지. 자, 임차료라는 건 뭐야? 우리가 빌리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임차료라고 쓰기가 좀 어려우면 임차료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임대료라고 적기가 어려우면 임대료 수익이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이 요 계정 과목 요렇게 무조건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IFRS는 현금이라고 쓰던 현찰이라고 쓰던 돈이라고 쓰던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쓰던 규정하진 않는데 근데 왜 이렇게 씁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 약간 사투리 같은 거랄까? 경상도 사람들은 왜 사투리 씁니까? 미안하다. 우리끼리 그러기로 했어. 약간 그런 것처럼 현금이라고 대부분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쓰는 거고 매출 채권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한자 써요? 안 써도 돼. 받을 돈 이렇게 써도 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이 언어더라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IFRS에서 꼭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많이 쓰더라라고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굳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임차료로 쓰던, 임차료 비용으로 쓰던, 급여로 쓰던, 인건비로 쓰던, 급여 비용으로 쓰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할 때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받을 돈이라는 거, 이게 상품이라는 거, 이게 상품에 대한 원가라는 거, 매출원가 아니라 상품 원가라고 쓰든 상관없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계정 과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재무상태표 포괄적인 계산서 이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회계 처리 보도록 하죠. 네.